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시민의 손에 의해서 쟁취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2월 12일에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 비밀 조직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민들은 기대했던 민주화가 아닌 또 다른 군인 세력의 등장을 우려하고 걱정했고요.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군부의 경우에는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하고 각 대학가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 서울의 봄으로 올라왔던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 시위는 잦아들게 되었습니다만은 끝까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던 지역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디였나요? 전라남도 광주였고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이었어요. 그죠? 5월 18일날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이 계속해서 민주화에 대한 시위 민주화에 대한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자 이 계엄군들이 그들을 굉장히 강경하게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였고 진압을 하였고 그에 분노했던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어떤 군인들의 무력 진압 속에서 발포, 총을 쏘음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자 분노한 광주의 시민들이 경찰서나 부대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때 전남도청을 장악을 하면서 이 계엄군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계엄군이 동원하였던 탱크 헬기를 비롯한 강력한 진압 속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에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게 되는 중요한 미끄럼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압한 신군부의 경우에는 이후에 군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군인들의 의결 기구를 만들어서 3권을 모두 장악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초헌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 모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 억누르는 한편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해직, 해고를 시키는 거죠. 잘라버리고요. 대학생들은 제적, 퇴학시키는 등 민주화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이들 신군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비난하는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인들에 대한 해고, 해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군부의 언론 탄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만 신문사 11개, 방송사 27개, 통신사 6개 등 44개 언론 매체가 통폐합이 되고요. 1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강제로 퇴직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네, 1980년대 말, 80년대 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들 신군부의 경우에는 공포로 국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신군부의 공포를 상징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는 봤나요? 삼청교육대?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농담 삼아서 저런 놈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야 돼 뭐 이런 말들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는 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네,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폭력배라든지 범죄자,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우리 사회의 인간 쓰레기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의 장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군대로 끌고 가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통한 군대식 교육을 통한 정신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명분하에 운영되었던 곳이 바로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시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폭력배나 범죄자만 있었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닌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 길에서 술 취해서 누워서 자다가 그냥 불황자로 여겨져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학생들 가운데 군대 캠프라는 소리 듣고 그냥 억울하게 갔다가 고생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요구해왔던 이런 어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끌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삼천교육대 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보복과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곳이 바로 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인 폭력,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나요? 이거 목봉체조라고 하는 건데 봤나요? 사람들 일렬로 쭉 서가지고 무거운 나무 봉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통일하는 이런 어떤 군사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나중에 해볼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은 진압봉으로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기도 했고요.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자동차 뒤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하고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려고 하면은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이런 증언들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수 끌려가서 국가로 인한 인권 유린을 당했던 곳이 바로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겁을 주고 자신들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 것이 바로 신군부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후에 신군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실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요. 신군부를 이끌고 있었던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히는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80년 10월에 8차 개헌을 통해서 여전히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헌법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름이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사람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고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8차 개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고 중임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8차 개헌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 7년만 대통령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대통령에게 국회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특별한 어떤 비상조치 같은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점에서 유신헌법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어진 헌법이기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민주적인 헌법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의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헌법의 내용이 강했다. 그게 바로 8차 개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81년 2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90.1%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헌법에 따른 새로운 권력자의 새로운 국가 제5공화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나요?
네, 뭐 어쨌든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대표들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밑에 선생님이 써놨죠, 그죠? 일단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철저한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과 같이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상대가 돼볼 만한 인물들은 애당초 출마를 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한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두환의 경우에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자신이 한 8차 개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 2번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5공화국 시기에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또 어떻게 통치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오랫동안 이어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대학교에 항상 경찰들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민주화에 대한 시위 같은 것들을 조직하고 진행하려 할 때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그러한 학생들을 제압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반공,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쓰인 법이었다라기보다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던 법이 훨씬 법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서 예전처럼 이렇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나 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탄압 같은 것들이 이들 5공화국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강제 입대라든지 녹화 사업 같은 것들이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강제 입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원래 군대는 가긴 가야 되지만 언제 갈 수 있는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그죠? 뭐 1학년 마치고 갈 건지 2학년 마치고 갈 건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갈 건지 자기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학생운동에 가입했던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서 강제로 입대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몸이 아파서 군대가 면제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대학생들 가운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가 나이가 되지 않은 학생들도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녹화, 초록색으로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붉은색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죠? 빨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머릿속의 사상이 빨간색으로 물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을 녹화, 초록색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바로 녹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학생운동에 참가하였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지하실에서 고문을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에서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라는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든 다음에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아니면은 군대로 끌고 가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 강제로 사상에 대한 개조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요, 군인이니까 휴가를 가기도 하잖아요. 휴가 나갈 때 너 어차피 대학 때 친구들 만날 거잖아. 걔네 친구들 중에서 혹시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누가 있는지 명단 적어서 제출해 라는 식으로 프락치 짓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녹화사업 과정에서 당했던 고문이나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나 또는 내가 친구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강제 징집을 당하고 반대로 군대에 끌려가고 녹화사업 실시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같은 것들이 2005년에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편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도 지침 같은 것들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보도 지침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뉴스를 낼 때 정부에서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요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리 방향을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뉴스를 쓰고 보도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나요?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오후 4시에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경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이 사건의 명칭은 성추행을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를 할 것, 이런 식으로 미리 기사를 정부에서 다 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그래서 이대로 보도 지침대로 기사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기자가 강제 해직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언론사가 통폐합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정부에서 보도 지침으로 나온 대로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철저하게 통제했던 것이 바로 5공화국 신군부 시기의 통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는 더 잘 말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꼬이네. 나만 이렇게 느끼나? 하긴 너네들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 그지? 자,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과 똑같이 군사 독재 정부였습니다만은 약간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박정희 정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살짝 돌리는 이런 어떤 유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 시기에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빵과 서커스라는 말 들어봤나요? 빵과 서커스? 못 들어봤나요? 로마라고 하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황제 지배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황제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통황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콜로세움 들어봤죠?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경기장을 짓고 거기에서 화려한 검투사 경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거 보러 온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즐기면서 그런 데 하면서 이런 어떤 재밌는 경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방법이죠. 이른바 사람들을, 시민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정치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가지고 빵과 서커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바로 그러한 유화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 섹스, 그리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S를 따서 3S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8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유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츠 쪽에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라든지 농구 대잔치 같은 것들을 출범시키면서 사람들이 정치가 아닌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어떤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전두환 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0시부터 4시까지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런 거 해제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칼라TV 비디오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동이죠. 야한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유통이 되기도 하고 성매매 업소 같은 것들이 급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야한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 정치에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에마 부인 이런 거 들어봤나요? 꽤나 오래된 야한 영화들인데 못 들어봤으려나? 네, 뭐 지금도 가끔 TV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이때 당시에 이제 포르노스타로 등장했던 분들이 몇 명 계시기도 하시죠. 네, 아무튼 이런 어떤 에로 영화 같은 것들이 급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컬러 TV라든지 비디오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런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돌리려 하였던 정책을 가지고 3S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두발과 교복의 자유화라든지 학생의 부활이라든지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선생님이 방금 보도 지침 같은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언론사를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기도 했냐면은 땡전 뉴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들어봤나요? 땡전 뉴스? 못 들어봤을 거예요. 8시 뉴스나 9시 뉴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지? 오프닝? 요즘은 오프닝부터 나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지는 9시를 알려드리면서 땡 하면서 앵커가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지 않나? 요즘 뉴스는 안 그런가? 옛날의 뉴스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땡 하면서 앵커가 첫 번째로 하는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전라남도 지역을 순시하시면서 기차에서 전야국의 목민신서를 읽으셨습니다. 같은 이런 내용이 첫 번째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땡 하고 시작이 되면은 첫 뉴스부터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하는 빨아주는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또 보나마나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부터 나오겠구만 라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던 이 언론들을 비그냥거리면서 땡전 뉴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 멘트 보이나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어떤 KBS 아니고 동양방송에서 나온 앵커의 멘트인데요.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런 어떤 오글거리는 대사 같은 것들이 서슴없이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도되던 것이 80년대의 이 친군부 시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전두환 정부의 친인척 비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게 되고 이들의 독재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는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두환의 인척,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통해서 전두환의 친척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이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이때 피해 규모가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은 당시에 서울의 20평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한테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는 이런 어떤 별칭이 붙기도 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알려지게 되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비리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실제로 광주에서 우리나라 국군에 의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은폐하고 북한이 내려온 공작원에 의한 폭동으로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사람들, 광주의 모습을 취재했던 외국 기자가 남긴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1980년대 전두환 정부를 무너뜨리게 되는 민주화 운동의 이 동력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네, 그와 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주장을 하면서 전국학생연합 같은 것들이 결성이 되면서 점차 시민들의 저항이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1980년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군사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공수부대가 광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켰거나 묵인했거나 아니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똑같은 말이지. 지시했거나 모른 척했거나 동의했거나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계기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이 1982년에 부산의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에요. 미국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학생들이 가서 불을 질렀던 사건이 바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 편, 정의로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문화원에다가 불을 질렀다라는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미의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던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군부 독재에 맞서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자 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왔던 정치인들이죠.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 같은 사람들은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1985년에는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야당으로 신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안 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하고요. 줄이면은 신민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85년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실시가 되었어요. 여전히 전두환에 속해 있는 신군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민주정의당은 자신들에게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유리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53%라고 하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갓 만들어진 신한민주당 50명의 국회의원이 출마했거든요. 50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24%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1야당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민정당, 민주정의당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던 선거 구도인데다가 이들의 어떤 철저한 방해 속에서도 신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이 5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그들이 모두 당선이 되면서 제1야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된 이들 신민당이 주도하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줄 것을 요구하는 개헌 요구 서명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 요구도 더더욱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자 하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으로 강하게 성장하게 되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도 개헌할 생각이 있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야당과 협상하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은 거짓말, 페이크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민주화에 대해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탄압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또다시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학생운동 단체 결성식에 모였던 대학생 1000명이나 1000명씩이나 공산주의자 혐의로 구속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대통령 직선제에 쏠려 있었던 국민들의 관심들을 안보 불안, 국가적인 안보의 위기로 관심을 돌리고자 이른바 금강산댐 사건 같은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금강산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북한에서 1985년, 6년이었나요? 1986년에 부터 임남댐이라고 하는 댐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강산에 있는 댐이라고 해서 이른바 그냥 금강산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북한에서 임남댐을 만들기 시작을 하자 전두환 정부에서 뭐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느냐? 이 임남댐이라고 하는 금강산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댐의 저수 용량,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00억 톤 가까이나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200억 톤의 물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은 순식간에 서울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리로 된 유리로 된 상자에다가 서울 시내 모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임남댐에서 문을 열었을 때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북한이 물로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 댐이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저수 용량의 큰 댐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댐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돈을 걷었던 모금 운동을 했던 사건이 바로 금강산 댐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북한이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우리를 물로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댐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슈를 터뜨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쏠려 있었던 국민들의 관심을 북한의 위협으로 돌리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금강산댐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2003년에 완성된 북한의 임남댐은 그래서 저수 용량,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26억 톤 정도였다라고 해요. 정부 발표에서는 200억 톤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는 이 금강산댐의 스펙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목적이었던 조작 사건, 그게 바로 금강산댐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도 9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북한의 물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도 몇백원 몇천원 모아가지고 냈던 기억이 나네요.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평화의 댐이라고 할 댐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선생님의 코 묻은 돈도 조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과연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북한에서 물난리가 나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홍수 피해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이거는 발전을 할 수도 없고 딱히 이제 물의 용량을 관리하는 기능도 없는 쓸모없는 댐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거 만드는데 수백억의 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전두환 정부의 사기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던 사건이 바로 금강산댐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애당초 우리나라에서는 200억 톤 가까이 되는 댐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런 댐을 만들려면 중국의 양쯔강 같은 거대한 강이 있어야 그 정도 물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뻥이었던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모자라네. 자,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가 무너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1987년 1월 14일 날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종철이라고 하는 학생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 학생을 데리고 가서 물고문을 해요. 그리고 물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국민을 고문하다가 죽었어. 그것도 서울대학교 대학생이야. 이게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경찰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우연히 검찰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가 검찰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얼핏 주워 듣고서는 그거를 기사로 내게 되면서 경찰들의 고문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알려지게 되면서 또다시 변명을 하게 돼요. 사실은 고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학생이 굉장히 겁이 많은 학생이었다. 많이 쫄아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좀 이렇게 뭔가 진술을 자극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책상을 치면서 똑바로 말해 임마! 하고서 책상을 하고 치니까 그 학생이 깜짝 놀라서 하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변명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박종철 학생의 시신을 곧바로 화장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 받다가 사망했을 때 급히 병원에서 의사를 불렀고 이때 이 학생의 청진기를 댔던 중앙대학교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찾아내서 기자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입으로부터 청진기를 댔더니 폐 안에서 뽀로록 물소리가 났다라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였던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규탄과 개헌 요구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민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문을 추방할 것,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진상 규명할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기존의 헌법대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권한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발표가 4월 13일 날 일어났다라고 해서 4.13 호헌 조치라고 해요. 헌법을 보호할 것을 그대로 주장했다라고 해서 호헌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호헌 조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호헌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또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메신저를 로그 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 남영동에 가면은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남영동 인권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간첩들을 잡아다가 조사한다는 명분에 만들어졌던 건물이 바로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건물이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 안에서는 간첩들보다는 민주화 운동을 요구했던 운동가들이 많이 잡혀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한국 건축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현대건축가 김수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물이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이 검은색 벽돌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딱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벌써 사람이 엄청 쫄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물이 이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창문의 크기가 딱 한 층만 달라. 몇 층만 다르지? 5층만 달라요. 그죠? 왜 5층의 창문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놨느냐? 여기에 가면은 고문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문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좁은 창문만 내놨던 것이죠. 자, 여기가 고문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왜냐면은요, 욕조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1980년 당시에 아파트에도 욕조 있는 집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공분실에 욕조가 있다. 이것은 씻기 위한 용도였다라기보다는 물고문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음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도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쩌렁쩌렁 하고 울려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성격을 했을까? 무섭게 들리는. 그렇죠. 고문받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다른 사람들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고요. 또 고문받는 이 실들이 이렇게 방문이 서로서로 엇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고문받는 사람들, 이쪽에 고문받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자기가 몇 층까지 끌려가는지 모르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건물이 바로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여기에 가시면 실제로 박정철 학생이 고문당해서 사망했던 곳에는 추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가려고 찾아보니까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중이라서 일반 관람이 이제 막혀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끊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꽤나 의미가 있는 건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얼물쩍 넘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어떻게 얼물쩍 넘어가려고 하였느냐? 물고문으로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결국 경찰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해요. 이와 관련되어 있었던 경찰들, 이것을 은폐하라고 축소하라고 지시했던 수많은 높은 분들 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이 고문치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고문하다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말단 형사 2명에게 다 덮어씌우고 얘네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자, 이 2명의 형사는 굉장히 억울하게도, 사실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윗분들의 잘못을 다 덮어쓴 다음에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살인자가 돼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라 그러죠. 교도관이죠. 교도관이 가서 당신들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래 한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그 교도관한테 다 분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그때 마치 같은 감옥에 이부영 기자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기자에서 잘렸던 기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도관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실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부영 기자는 감옥 안에서 자기가 들은 데를 다 기사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도관을 통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1987이라는 영화 볼 건데 그 과정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라 그러고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시간에 이 기자가 알렸던 기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발표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가담했었고 위에 높으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왜곡하고 은폐를 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온천에 다 까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꾸 박정희래.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폭력과 잘못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월 27일에는 민주화법 쟁취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가 모두 모여서 만든 사회운동단체였고요. 여기에서 호헌 조치를 철폐할 것,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각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영화 볼 때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 인물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를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1987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강동원이고 김태리거든요. 그래서 강동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개연성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저 얼굴을 보니까 다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개연성은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얼굴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영화를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민주정의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같은 신군부인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대통령 간선제인 기존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저항을 개무시하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10일부터 명동 성당에서의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직선제를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각 학생들, 시민들, 종교계 등이 거대한 시위를 이뤄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비디오 영상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은 직장인들, 장사들, 상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여들어서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이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6월 26일쯤 오게 되면은 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 대행진이라고 해서 전국 38개의 시군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어마어마한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이어지게 되자 이 신군부 5공화국의 경우에도 결국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 인권 침해 바로잡겠다. 교육자치, 정치와 교육을 분리시켜서 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 같은 것들을 약속하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희생 가운데 요구해 왔던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요구를 정부로부터 얻어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1987년 6월 달에 절정에 달해서 결국에는 이뤄냈다라고 해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민주화 운동을 일컬어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던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요, 군부 독재의 강경한 탄압 속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졌던 평화적 시위였고요. 모든 시민들이 함께했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정희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오랜 군인들의 독재가 비로소 끝이 나게 되었고요.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각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와 40년에 걸친 3명의 독재자를 이겨내고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뤄낸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역사적인 성과였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순탄치만 않았습니다만은 3.1운동에서부터 이어졌던 역사적인 경험과 노력이, 희생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프리덤 이즈 나 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또다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런 어떤 우려되는 것들이 자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력자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또다시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직접 투표를 하는 한 명의 시민이 될 것이고 유권자가 될 것인데 정치와 사회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래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어떻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현대 정치사를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